한국당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요 인적 청산에 칼자루를 쥐고 휘두르게 될 인물로 전원책 변호사가 자유한국당 합류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4시니까요. 1시간 10분 전에 열린 기자간담회였는데요. 그 영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요사이 세상 돌아가는 게 이게 우리 사회가 명예를 부정하는 것, 명예를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매일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실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은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자리에 섰는가 하면 그만큼 우리 보수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절박한 입장에 놓여 있다. 이래서 저라도 돕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에 그 중앙위원을 맡았습니다. 썩은 보수는 단두대에 올려야 한다고 얘기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분의 출범과 함께 많은 분들이 긴장을 하고요. 아까 보셨던 많은 마이크들, 한국당에 과연 이분이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일단 간담회에서 오늘 어떻게 포부를 밝혔다고 하나요, 양 변호사님? 일단 다른 것보다 이제 결국에 이제 당협위원회 교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데 조금 전에 이제 뭐 칼도 얘기도 했었고 단도 얘기도 했었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소를 키우는 사람이지 소를 잡는 백정이 아니다. 네. 누구를 뭐 해치려고 누구를 어떻게 뭐 없애려고 나왔다기보다도 좋은 어떻게 보면 정치인을 발굴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관해서 이제 꼽았던 건 자기의 어떤 정치인의 신념이나 철학 같은 것을 실천하는 정치인을 찾으려고 하겠다. 네. 그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치인으로서 정직함이나 결단성 같은 것들이 있는 부분들 그리고 다툴 때 다투어야 될 사람들인데 여당일 때도 몸살이고 야당이 돼서도 몸살이는 어떻게 원시 속의 화초 같은 그런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 네. 부분들을 좀 걸러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말씀 중에 내가 왜 전스트라다무스로 불리겠나, 이번이 한국당 마지막 쇄신 기회라고 생각한다 보니까 상당히 비장감까지 느껴지더라고요, 변호사님. 글쎄요,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본인 말 맞다나 악역이죠. 누군가를 잘라낸다는 건 큰 그 희생은 물론이고 큰 반발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김병준 위원장이 자기가 입장이 곤란하니까 전 변호사를 냈었다 그런 말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자유한국당에 대한 조직 개편이 필요한 건 사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전원책 변호사가 뭔가 국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그 새로운 조직으로 자유한국당을 다시 만들 걸 기대는 하지만 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우선 반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잘라냈다고 치더라도 거기보다 더 뛰어난 훌륭한 분들이 자유한국당에 들어와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그 훌륭한 분들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 쇄신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 변호사가 이렇게 뭐 결의는 상당히 지금 뭐 결연한 걸로 보이지만 앞으로 넘을 산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여의도의 도는 후문으로는 겉으로는 뭐 잘 하겠어라고 하지만 많은 의원분들이 이분이 정한 기준, 그 정직함, 결단, 자기희생, 내가 있나 상당히 공부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의 비수가 과연 누구의 목 앞으로 들어가게 될까요, 김 교수님? 일단은 이게 지금 비대위 체제에서 네. 결의를 통해 가지고 지금 전체 당협위원장이 다 일괄 사퇴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지금 공식적 당협위원장이 다 공석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네. 거기에 조광특위를 맡았고 당연직 당직자 3명은 표결권을 지금 없는 걸로 했다고 하기 때문에 전원책 변호사가 3명한 전원책 변호사를 포함한 4명이 사실은 만장일치를 해버리면 사실은 새로운 당협위원장을 임명할 권한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장 이분이 좀 친분이 있었다고 알려진 홍준표, 김무성 전 대표도 가리지 않고 바로 그렇죠. 대상에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조강특위의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서 다 네. 공석으로 사퇴하고 있는 당협위원장을 새로운 인물로 영입하거나 임명하는 권한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당협위원장이 선택이 안 되면 사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천이 바로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당협위원장 역할을 하다가 내년 하반기쯤 다시 또 공천 심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만 일단 당협위원장을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는 물갈이를 대폭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한편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그렇기 때문에 전원책 변호사의 평소에 그동안의 평판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의 결기 네. 그다음에 또 전원책 변호사가 그동안 김무성 대표나 홍준표 대표나 아니면 친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비판적 관점을 보면 진박들이나 친박들이 좀 벌벌 떨지 않겠느냐 아, 그래요? 이런 일각의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네. 한편으로는 전원책 변호사가 그동안 정치평론의 과정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던 걸 보면 또 보수 본류에 대해서는 또 막대한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보수의 원료는 자기다라는 생각이 있는 분이고 네. 그다음에 기억을 잘 안 하시고 계십니다만
이해창 총재가 그 정치 후반기에 했던 자유선진당의 대변인으로 정치 일정을 처음 시작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파적 시각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꼭 친박 또는 뭐 진박이라고 해서 무차별하게 자르고 이럴 가능성이 또 없을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아마도 오늘 지금 간담회 때 내놓았던 몇 가지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기준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괄적이고 모호한 개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협위원장을 새로 뽑는 데는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것들을 내세워야 되고 그것에 대해 납득할 만한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친박을 대거 학살할 수 있을지 네. 아니면 정말 자기가 원하는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서 더 좋은 새로운 영입 인사로서 보수의 세피를 수혈해 올지 이 부분들은 전원책 변호사의 향후의 조강특위 활동을 보면서 양쪽 간에 아마 논란 속에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전두환 전 의원 보면은 홍준표, 김문성 전 대표 나타나면 도루묵 된다고 전원책 변호사가 판단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 홍준표 전 대표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건데 왜 다들 내 얘기만 할까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도 홍준표 전 대표 시절에 되셨던 분들은 친홍이라는 분들도 이번에 대상이 되지 않을까 고민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전원책 변호사가 악역을 저렇게 맡으셨으니까 결국은 날리는 건 맞거든요. 그러다 보면 종전에 소위 이제 구악을 이제 일소하자 이렇게 돼버리면 친박, 진박 또는 뭐 아주 극우 성향, 예를 들어서 냉전 논리와 반공 논리에 묻혀갖고 우리 앞으로는 전혀 못 나가는 분들이라든지 그 요즘 그 우리 국민들의 보수적인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안 맞는 분들을 이렇게 당 밖으로 내보내시다 보면 홍 의원 같은 경우도 그 유탄을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홍 의원이 또 홍 전 대표가 임명한 그 당위원장들도 이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데 결국 이제는 뭐 친박, 진박 이런 것도 다 없어진 거고 사실 뭐 제일 그 수장 되시는 분이 이미 그 자유한국당과의 관계가 끊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그 영어의 몸이 되셨고 그래서 이제는 네. 앞으로는 누구 파가 문제가 아니라 과연 국민들에게 새로운 그 보수를 제시하는데 그걸 같이 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기준도 네. 그렇게 될 걸로 보이고요. 박지원 의원은 이 전원책 조강특위가 용두사미로 끝날 거다. 마치 김병준 위원장은 홍준표 전 대표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 방향으로 홍준표 전 대표 측으로 이 인적 청산의 바람이 갈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박지원 의원의 말처럼 될까요? 과연 이게 용두사미가 될지 아니면 정말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이 창대할지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대부분은 용도삼이 가능성을 많이 두고 있죠. 네. 왜냐하면 현실 정치의 그 기득권이라는 게 정말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뜻을 가지고 그 당에 들어가서 피를 묻혀가면서 당을 혁신하고 인적 정리를 하고자 해도 이미 그 안에 뿌리 깊이 있는 기득권을 이게 송두리째 뽑아내기가 쉽지 않은 네.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책 변호사를 영입해서 김병준 위원장 체제에서는 정말 차도살인이든 아니면 정말 소를 잡는 사람을 불러왔던 간에 어쨌든 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으나 그런 것들 실제로 해내려면 일단 생각해 보십시오. 현역 의원들이 100명이 넘게 있습니다. 네. 그 현역 의원들은 실제로 지금 의정 활동을 하는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의원들인데 현역 의원들이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협위원장 사퇴했다고 현역 의원들을 배제하고 그러면 새로운 인물을 거기다 그럼 당협위원장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큰 반발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컨대 경선을 실시하자라는 아주 정당한 주장을 해버리면 네. 경선에서 현역 위원장이 현역 의원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득권을 뿌리째 뽑아가지고 완전히 보수를 혁신해서 자유한국당이 거듭나겠다고 하는 그 결기와 의지는 오늘 간담회에 충분히 드러났습니다만 네. 그게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과가 낼지는 두고 봐야 되고 대부분의 경우는 의지는 가상하나 결과는 사실 태산명동에 서일피지 않을까라는 그런 일각의 네. 우려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새롭게요. 전원책 변호사가 등장을 하면서 그동안 바짝 움츠렸던 친박계 같은 경우에는 다시 고개를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쳐다보는 방향은 바로 황교안 전 총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황교안 전 총리의 국민의 마음을 사는 게 먼저다. 이게 또 화두가 돼가지고요. 국민의 마음을 언급하시는 당협위원장들이 적지 않으시더라고요. 일명 친황교안계, 친황계가 또 생기는 겁니까? 글쎄요, 이게 뭐 친환계라고 빨리 벌써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네. 황교안 지금 전 총리가 얘기를 한 게 추석 전후에 이제 친박계 의원들 6분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게 먼저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게 알려졌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묘하게 그 이후에 일부 당협위원장들, 예를 들면 강현재 전 서울 노원병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SNS 통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인용하듯이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국민의 마음이란 말씀들을 사석에서 이렇게 좀 주고받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친박계가 될 수도 있고 혹은 현재 이제 조광특 위원장을 맡은 전원식 변호사가 어떻게 보면 장관 위원장을 뭐 없앨 그 자리가 없어지게 될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네. 어딘가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안으로 당장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분이 아무래도 황교안 전 총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쪽에 황교안 전 총리는 일단 국민의 마음보다 앞서서 그런 분들의 마음은 먼저 좀 시선을 받으실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니라 황 전 총리의 마음을 얻도록 이제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뛰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이 황교안 전 총리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뭐 특정 그 계파에서 와서 모시겠다고 해가지고 따라가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그 국민의 마음이 가장 원론적인 거 아닙니까? 국민의 마음을 못 얻으면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가 만약에 뭐 앞으로 큰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느 네. 특정 계파가 아닌 보수적인 그 정치인들이나 보수적인 유권자들의 전체적인 지지를 받아서 뭔가 실현하려고 하지 네. 특정 계파와 손을 잡고 그 계파를 대표하는 그런 건 안 할 겁니다. 네. 특히 이제 아직 정치를 안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도 만들어야 되고 지지하는 국민들의 지지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하니까 아마 지금은 가장 그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지만 또 대선까지 또 어떻게 될지 또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냥 지켜보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권력 의지라는 게요. 그게 움직이는 거라서 말이죠. 이분 미국 서부 갔다 오시는 것도 심상치 않더라고요. 어쨌든 자유한국당에 두고 있는 두 인물을 봤는데요. 이 전훈희 감독은 한국당 내에서요. 시청자 여러분들 요즘 뉴스 보셨겠지만 심재철 의원 건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왔던 게 가짜 뉴스론이었는데요. 김병준 위원장의 이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카드 쓴 내역 가지고도 그것을 국가기밀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도대체 뭐가 국가기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가짜뉴스가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꾸 말하자면 알려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해서 이런 뉴스가 그게 가짜뉴스가 양산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두려움인지 오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태도를 좀 벗어나서 제대로 원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얼마 남지 않은 보수 동계까지 어떻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을까요? 아니면 가짜뉴스 너무 규제 많이 하고 칼을 많이 휘두른다라고 하는 지적일까요? 이게 최근에 가짜뉴스 관련돼서 이제 이낙연 총리도 사실은 굉장히 발끈해서 지시를 했다고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가짜뉴스에 대한 폐해는 상당히 있다고 저는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그것은 보수 진영의 논객에 의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진보 진영에서도 사실 가짜뉴스는 사실 많이 양상이 되어 왔었어요. 네. 근데 그것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팩트체크를 하고 나서 가짜뉴스가 없어지면 되는데 일부 규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짜뉴스가 많이 만들어서 유통이 됐는데 문제는 가짜뉴스를 규제한다고 하는 발상이 행여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 가짜뉴스의 규제를 발상으로 나온 게 뭐냐면 이른바 인터넷 1인 방송. 그러니까 유튜브라고 하는 인터넷 1인 방송에 대해서 언론으로 간주하고 규제하겠다는 일각의 이제 정부 차원의 그 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처럼 공중파를 쓴다든지 전파를 쓰는 어떤 방송에 대한 합법적 규제와는 전혀 다른 상황의 규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언론 자유 침해나 아니면 이 사상의 자유 침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가짜 뉴스를 해서는 안 되고 유통시켜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하고 그러나 인터넷 1인 방송이라고 하는 우리가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까지 국가가 개입하겠다는 좀 과도한 국가주적 개입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